자, 이제 조금 나라 걱정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당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13분 덕분에. 네, 이해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13분인가요? 최종적으로 12분 아닌가요? 12이었나 13이었나 좀 헷갈리네요. 처음에는 14시였다가 정운천 돌아오고 황영철 돌아오고 12죠.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네. 마지막 토론회 때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12척의 배가 바로 이 12척의 배 아니었나. 비밀로에 보낸. 반어법이네요. 네. 그런 역할을 했죠. 12분이 오히려 당의 도움이 됐습니다. 결속을 강화시키고. 그걸 그죠?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 안 했죠 물론.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살 길을 갔는데 본의 아니게 도움이 됐습니다. 본인들은 위기가 되고 내일 이제 김성태 의원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저희가 기대가 만발입니다. 2주간 못 나오셨다가 이번에 못 나오셨어요? 네, 거기 가서 해피하신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그 정도로 묻고 그치지 않죠. 네. 네. 뭐 철새 얘기도 나올 것이고 저희 음악도 따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어떤 음악이요? 솔개? 내일 들어보세요. 김성태 의원만을 위한 특별 코너도 마련하고 저희가 약 올리려고. 그렇긴 한데 이 12분이 처음에는 큰 피해일 것만 같았는데 그죠? 그 순간에는 네, 그랬죠. 다들 당황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열심히 물밑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말리려고 아니되옵니다도 해보고 네.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없어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제가 오죽하면 밤 2시까지 감자탕 집에서 그분들 붙들고 앉아있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럼 되겠냐 같이 가야지 우리 창당 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창당 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창당이 우리가 보수개혁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그랬더니 창당? 나는 반기문 옹립해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나왔는데 그러시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본인들 입으로도 나왔군요. 사설. 공식 회의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반기문 만들려고 나오신 분들과 제가 같이 창당을 했구나. 그러니까 탈당한 목적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전혀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서 그때는 제가 관심 미륵법으로 보질 못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분 마음대로. 관심법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표방하는 얘기 보수 개혁을 하려고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공식 선언문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내는 또 다른 게 있으셨더라고요. 뭐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마지막까지 당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끄집어냈잖아요. 거의 뭐 협박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새누리당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새누리당을 개혁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거의 협박해서 끄집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끄집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옹립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도 필요하니까. 자체적인 세와 자체적인 주자가 있어야 하니까 액세서리를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불쏘시개죠, 뭐. 불쏘시개. 네. 페이스메이커. 네. 그러다가 반기문 총장이 이제 스스로 넘어지자 그때는 갈 걸 몰라 하며 삼자연대나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빅텐트니. 네. 그 이유가 이제 애초에 유승민 후보에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밀 생각은 제로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없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도 낮고 하니까 그 핑계 겸하여 결국은 당을 떠나게 됐다. 근데 현실적인 고충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뭐 인생 살면서 어려운 때마다 그렇게 신발 바꿔 신으면 도대체 평생 몇 번을 신발을 바꿔 신겠어요. 근데 자기 하부 조직이 이렇게 흩어지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뭐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남아있는 사람들 지역은 더한 지역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치라는 게 그리고 정치라는 걸 하면서 자기 뭐 밥그릇 때문에 정치하는 거를 좀 우린 지향하고 싶은 거잖아요. 밥그릇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해서는 안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생각인데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돌아간 분들 물론 내일 이제
김성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돌아간 분들이 거기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중에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뵀는데 네. 우연히 예. 행사장에서 예.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아유 어떠세요? 해피하세요? 제가 예. 이랬더니 예.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근데 갔더니 또 본인들이 탈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또 친박 계보도 다시 다 돌아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 본인들 복당을 받아주면서 친박들 소위 그나마 아주 미온적인 징계, 그 징계라고도 볼 수 없고 청산이라고 전혀 볼 수도 없는 거를 아예 다 해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그러니까 뭐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박들은 이제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견딜까요? 그 어색한 상황을. 그러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내일 많이 약 올려야지. 반면 네. 바른정당은 어제 연찬회도 있고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르던 분들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거의 남은 거잖아요. 물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른 게 인생인데 모든 만사에 뭐 저희 한 170명 되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거의 다수가 절대 다수가 한 90% 95%가 생각이 같아요. 이제 비슷한 생각을 예. 하겠다. 그래서 뭐 저기 대선에 대한 평가도 그래도 우리 부족했지만 선전했다. 국민들께서 우리 부족한 거를 국민들께서 그래도 나름 많은 표를 주셨고 우리 부족한 거에 비하면 국민들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개혁에 불씨 좀 살려서 너희들 잘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좀 숙제를 주신 거 아닌가. 우리 이 숙제 잘하자 이렇게 막 분위기가 아주 의기투합. 예. 네. 지지율 계속 꿀렸다가 막판에 4위로 올라왔고. 그것도 그렇고 그 호감도도 굉장히 올라왔고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네.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 뭐 그다음 하여튼 주목해야 될 정치인이다. 여기까지 완전히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은근히 많이 들어요. 이제 보수들 중에 제가 이제 특강도 가느라고 지방 도시도 좀 가보고 며칠 그랬는데요. 막판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고 막 그 사실과 다른 여론조사도 막 카톡으로 돌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고 홍준표가 된다니 그러면 힘 뭉쳐서 홍준표 만들어야지 이제 소위 그분들 입장에서는 문 후보 당선을 저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 홍준표라는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찍어서 문 후보 안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찍고 싶지 않았는데 찍었다. 그리고 유승민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찍으면 사표 된다니까 할 수 없이 홍 후보 찍었는데 뭐야 이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턱도 없이 깨졌다. 속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제가 유승민 후보가 큰 자산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그 관점이지만 정치라는 게 평소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빚을 차곡차곡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을 대신 하거나 어려운 길을 걷거나 이러면서 빚을 계속 쌓아가다가 선거 때 한 번에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이 없는 정치인은 아무리 빚을 까먹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유승민 후보는 빚을 좀 쌓았다.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빚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부 국민들 마음에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서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 사람 찍으면 사표되고 문재인 후보가 된다 그래서 찍었는데 뭐야 이거 차라리 그 사람 찍는 게 나았잖아. 라는 약간의 후회 같은 말씀들을 기차간에서 막 이렇게 커피를 주문해 주시면서 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고. 보수 유권자 중에는. 네, 뭐 어떤 분은 막 도시락을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업됐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본인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바른정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이게 마치 저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민주당 내에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이죠. 그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당 가고 나서 그게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거치고 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결속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 굉장히 결속력 있게 잘했다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정당에서 또 그분들이 나와 놨더니
분위기 좋아지면서 결속력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죠? 참 세상만사가 살아보니까요. 네. 꼭 화가 아니고 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신 데 봤는데 저분 대통령 당선된 것 같은데 저 당에서 그런 활짝 웃으면서 분위기 그만큼 좋군요. 네, 분위기 지금 좋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자. 우리 꼭 그래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자. 막 이게 이제 으쌰으쌰 이러고 왔어요.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딱히 밝은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일본에 바로 가신 거 보니까. 저 흐뭇한 웃음은 뭐죠? 흐뭇한 건 아니고요. 김 네. 대표님은 조금 이제 그 연차 내에 거의 모든 분들이 발언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부 다 바른정당이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모든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바른정당답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창당했을 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지도부 뽑아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한 달 이상 걸리는 전당대 이런 거 하고 앉아 있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네, 추대했죠. 그냥 뭐 몇 사람이 모여갖고 특히 이제 소위 당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주주 몇 명이 협의해서 정한 거잖아요. 소위 김무성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했는데 뭐 이제 당직자 중에 지금 다 사퇴하고 남은 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인데 뭐 그중에 어떤 분들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안철수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소위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있는 거죠. 아니, 주 원내대표는 아닌데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날 연차 내에도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발언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예. K. 그랬는데. L이요? 그런 분이 계시고 검색해봐야 되겠군요. 하니까 이제 좀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제 지도부도 새로 싹 갈아서 왜냐하면 선거에 이긴 당도 지도부를 교체하고 그렇죠. 모두 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니까 새 수를 그러니까요. 새 부대에 담는데 아니 우리는 진정당인데 바꿔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무성 대표님은 그게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비대위 체제라는 건 비상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비상시고. 그러니까 이제 비상시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선거에 졌으니까 비상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선거에 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거는 전당대회라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급한 일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렇죠. 보통. 그럴 때 하는 거잖아요. 선거 직전에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1년이 넘게 남았는데 1년 동안 비상체제를 끌고 간다는 게 이게 난센스다고 생각하는 그럼 거죠. 김무성 전 대표는 무슨 의도인가요? 많은 경우에 이제 왜 그런 이정구 의원이군요. 왜 그런 의심을 말씀하시는지는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된다고 하는 분은 그죠? 하여튼 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네. 맞군요. 근데 이제 이 비상대책위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분들의 통상적인 의도는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의도 때문에 말씀하신다 하신 적은 없지만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면 룰대로 하면 여론조사 30에 당원투표 70으로 이제 누구도 누가 당선될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럼 국민들 마음이니까. 네. 국민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냥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는 소위 이제 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사람을 찍어서 요 사람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관철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거는 주로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대주주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싶을 때 그런 이제 명분으로 그런 방식을 많이 들고 나오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김무성 개라고 해야 될까요? 김무성 개가 다 탈당했잖아요. 네, 탈당해서 김무성 의원님만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마음만 대주주인 경우도 있죠. 이게 좀 뭐랄까 정치적인 진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일본에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연차 내에서의 발언을 보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틀 동안 한 발언과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나 가장 많이 추락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른정당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 기사나 그런 것도 그렇고. 자신의 계보는 또 다른 당에 가버렸고 그 다른 당으로 간 것이 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거나 발판이 되기도 힘들게
대중적으로도 공격받고 있고 본인은 이 당에 남아있는데 이 당에는 또 대주주였었지만 지금은 대주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외소해졌다. 영향력과 지위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죠? 이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셨구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당대당 통합 얘기 이종구 의원이 주장하고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화답하는 사람 의원들 일부 있습니다. 그 의원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까 예전부터? 국민의당 일부 혹은 바른당 일부 내에서? 이종구 의원님 성격상 다른 당에 계신 분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본인 생각 아니신가 싶어요. 그 협의 없이 그냥 그런 말을 지금 할까요 타이밍에서? 이제 뭐 보면은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죠. 이제는 새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없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님이 아주 그냥 한 달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던 얘기죠. 심지어 그렇죠.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거기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들까지 합해서 한 100인 지지선언을 해야 된다. 네. 그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대선 전이잖아요. 대선 네. 기간이잖아요. 다른 당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을 여러 당이 모여서 한다는 게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막 하시고 그랬죠. 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다른 해석들도 있죠.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호남 지금 이제 대선 결과를 보니까 호남에서도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구 의원들 상당수가 국민의당에 있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이 단단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종구 의원님 호남 출신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이게 여의도 참새들 얘기예요. 참새들. 강남을 떠나서 호남으로 지역구를 옮기시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까지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 해석도. 네. 그게 뭐 해석 중에 하나지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해석도 하는 거겠죠. 네, 다들 왜 그러실까 하면서 이제 나오는 해석들이 그런 게 있었어요. 대선 기간 중에 다른 세 당이 모여가지고 자기 당 후보가 아닌 남의 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은 있을 수가 없죠. 안 일어나죠 절대. 아니 그런 제안도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약간 자기 그 본인만의 아젠다가 있나 본데 그 저희가 이종구 의원과 직접 인터뷰해가지고 왜 그러셨는지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어쨌든 바른정당도 이제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지만 백서도 만들고 부족했던 점들도 보완하고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의 마지막 선전은 사실은 하늘이 도왔지. 우리 스스로 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도왔어요. 네. 정말로 12척의 배가 떠나가봄으로 해서. 그것도 우연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저쪽에서 의도했겠죠. 거꾸로 반대로.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딸 문제 같은 경우도 누구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한 게 아닌데 일종의 사고를 당한 건데 그게 그 사고가 됐고, 꼭 나쁘게 작용하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약한 후보에 대한 그 동정심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부당함에 대한 그러면서 실제 정의당에서도 그런 분석을 많이 하던데 20대 유권자 중에 남성 유권자 중에 경제 정책은 뭐 진보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 어느 연령대나 보수층은 있으니까요. 그 층이 애초에 정의당을 지지하다가 바른정당으로 많이 옮겨간 걸로 자기들은 우리가 있다. 또 정의당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여기 나오실 때부터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자기 지지층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자꾸 대구에 갔는데 유승민 후보 대구 가지 말고 서울에 오고 빨리 방송에 나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유승민 후보한테 유승민 후보는 여기 지지층 수도권의 젊은 층한테 어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막판에 가서야 좀 했죠. 네. 막판에 가서 유승민 후보도 좀 깨달았나요? 아니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제가 이제 일정 담당이었잖아요. 네. 일정 안 하셨다면서 그전에는. 계속 안 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제가 그냥 세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처음에는 그냥 건의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세게 얘기했어요. 대학가에 우리 지지층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대학가 순례를 하자. 네.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 그러기도 하고 워낙 후보가 이제 막판에는 바빠지니까 일일이 저랑 싸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끌려갔어요. 네, 그냥 나중에 후보가 너무 바빠갖고는 뭐 경향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여기가 대구 동성로인 줄 알고 대학로 간 거 아니에요? 뭐 일정표 짜가지고 그냥 언론에 막 공개하고 하니까 이제 일종의 후보도 조금 약간의 반자의. 네, 처음에는 갸우뚱했는데 네. 강남역에 처음 가고 나서 후보도 깨닫지 않았나? 후보도 아마 그때 봤을 거예요. 처음으로? 예,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구 동성로가 오히려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대구 동성로를 여러 번 갔는데 선거 중에 처음 간 날, 왜냐하면 이거 우리 좀 창피한 얘기지만 기성정당들 소위 이제 양쪽에 있는 민주당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뭐 40-50년 전통도 있지만 그리고 한 번 당원 가입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쓰고 탈당을 확인하고 탈당계를 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냥 내놓은 입당 원서가 그냥 수십 년째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당원 DB가 보면 사망자도 수두룩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누적 당원 수가 뭐 200만. 이민 간 사람도 많습니다. 이민 간 사람도 많고 심지어 그 사이에 당적을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여기 탈당 정리가 안 되고 딴 데 가 있고 막 이런 이중 당덕들도 많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00만 당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실제 활동하는 당원은 뭐 10분의 1을 뭐 이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간에 기성정당들은 그래도 동원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당에 연락처가 있었을 때, 있죠. 예. 그 정당에 있었을 때 이제 선거운동은 동원해요. 언제 어디까지 몇 시에 나와라. 뭐 그때 당시는 태극기 들고죠. 네. 지금은 이제 태극기 집회가 조금 이상하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모여라 하면은 이제 막 사람을 긁어 모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동원도 하고 막 조직이 차도 무서운 거죠, 태워가고 막 그게. 예.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쨌든 유세장에 적어도 한 300-400명은 늘 서 있어요. 늘.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기 서 있기도 하지만 네. 전국에 똑같이 사람들이 대부분 서 있지만 근데 그런 우리 동원 능력이 저희 당이 뭐 탄생한 지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 시작했잖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유세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시고 후보는 마이크 들고 유세를 하고 굉장히 좀 황당한 그리고 나름대로 황량하죠. 유세 차 앞이 황량합니다. 네, 그런 유세를 하다가 그 동성로에 갔을 때 구름같이 막 사람이 몰려들고 젊은 애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사진 찍자는 바람에 밤 12시까지 거의 물도 못 드시고 서 계신 거 아니에요? 20대한테 어필한다는 걸 처음 알았군요. 그때 놀랬던 것 같아요. 아 뭐야. 우리가 열심히 모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오는 그룹이 이 그룹들이구나. 네.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강남역 앞에서도 강남역 그다음에 대학가들이 그래서 한양대 뭐 고대 뭐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서 후보들이 놀랬죠. 후보가 참. 후보가 뭐 놀랬단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놀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네. 보통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연령대도 좀 높고 사회 경험도 많고 뭐 50대 60대 이렇게만 생각해 오던 게 자유한국당의 패러다임이었고 보수 정치인들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새로운 보수층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젊은 보수가 정치에 젊은 보수가 있다고는 생각했죠. 젊은데 보수가 없을 리가 없겠어요. 있죠. 물론 연세 드신 보수보다는 좀 숫자는 적어도 있기야 하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많아요. 그런 그 젊은 보수를 뵌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런 젊은 보수는 대부분 소위 말하면 정치 행위에 개입을 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현실에 무관하게 마음만 그러지 투표하러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젊은 보수들은 전통적인 보수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직접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념적 스펙트럼도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필하던 포인트하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지지층을 발견하고 공부하고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때리고 있었다. 제가 몇 달째 얘기했는데 유승민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끝까지. 근데 사실 방송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또 얘기해 볼게요. 네. 보니까 또 선거 끝나고 또 언론 일절 안 만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초반 며칠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왜요? 너무 잘해서.
저거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뭔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뭐 잘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니까 네. 뭐 이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상당히 지금 당황들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네. 네. 잘하네. 거기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아니 뭐 젊은 참모들 청와대 비서실을 젊은 사람들로 포진을 시키고 오히려 총리나 이런 경우는 경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연로하신 이런 분들로 하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였어요. 비서실장보다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나이 더 많고. 예. 그런 건 좋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젊은 참모들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에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이런 거는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바랬지만 뭐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소통에 목말라 있다가 이 굉장히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좋은 면이 있어서 그리고 저 정도는 뭐 문재인 후보도 할 줄 알았다 나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정도 하지 않겠냐.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사실 그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있고 바로 NSC 소집하고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도 김관진 실장이 직접 와서 더 자세하게 보고해라 하고 굉장히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건 놀랍지 않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근데 왜냐하면 보수들은 계속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온갖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북한 미사일 쐈는데 잘했을 겁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근데 그거는 오히려 보수가 만든 프레임에 보수 스스로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유승민 다음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온 질문 중에 그 뉴스 중에 청와대 거울방 얘기 나왔어요. 전 너무 놀랐어요. 호러 영화에 보면은 거울방들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뭐 제가 이게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거울이 있으면 좀 무섭지 않나요? 저도 그게 뉴스가 좀 무서웠어요. 상상을 해보면. 저는 좀 약간의 뭐랄까 오싹한다 그럴까? 그렇죠. 좀 오싹했어요. 아니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도 몰라요. 가까이 계셨으니까. 아니 뭐 그분 방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셨나요? 평상시에도? 거울 보시는 거는 제가 뭐 저야 뭐 이제 공식 석상에 나왔을 때만 보지. 거울 다 본 다음에 나오셨나요? 네. 공식 석상에서야 거울 보지 않죠. 공식 석상에 계시는 것만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조만간 아마도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까 싶은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별짓을 다 했어요. 업소도 하고 협박도 하고. 제가 오죽하면 밤 2시까지 감자탕 집에서 그분들 붙들고 앉아있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되겠냐. 같이 가야지. 우리 창당 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창당 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창당이 우리가 보수개혁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랬더니 창당? 나는 반기문 옹립해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나왔는데 그러시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본인들 입으로도 나왔군요. 사상에서. 공식 회의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반기문 만들려고 나오신 분들과 제가 같이 창당을 했구나. 그러니까 탈당한 목적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전혀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서 그때는 제가 관심 미륵법으로 보질 못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분 마음대로. 관심법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표방하는 얘기 보수 개혁을 하려고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공식 선언문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내는 또 다른 게 있으셨더라고요. 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마지막까지 당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끄집어냈잖아요. 거의 뭐 협박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새누리당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새누리당을 개혁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거의 협박해서 끄집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끄집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안성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돌아간 분들이 거기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그중에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뵀는데 의원이 행사장에서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해피하세요? 제가 이랬더니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근데 갔더니 또 본인들이 탈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의 또 친박 계보도 다시 다 돌아와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 본인들 복당을 받아주면서 친박들 소위 그나마 아주 미온적인 징계, 그 징계라고도 볼 수 없고 청산이라고 전혀 볼 수도 없는 거를 아예 다 해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박들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견딜까요? 그 어색한 상황을. 그러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내일 많이 약 올려야지. 반면 네. 바른정당은 어제 연찬회도 있고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르던 분들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거의 남은 거잖아요. 물론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른 게 인생인데 모든 만사에 저희 한 170명 되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거의 다수가 절대 다수가 한 90% 95%가 생각이 같아요. 이제 비슷한 생각을 예. 네. 그래서 대선에 대한 평가도 그래도 우리 자 이제 조금 나라 걱정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당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13분 덕분에. 네. 이혜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13분인가요? 최종적으로 12분 아닌가요? 12이었나 13이었나 좀 헷갈리네요. 처음에는 14이었다가 정운천 돌아오고 황영철 돌아오고 12이죠.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네. 마지막 토론회 때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12척의 배가 바로 이 12척의 배 아니었나. 비밀로에 보낸. 반어법이네요. 그런 역할을 했죠. 12분이.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됐습니다. 결속을 강화시키고. 그걸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 안 했죠, 물론.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살 길을 갔는데 본의 아니게 도움이 됐습니다. 본인들은 위기가 되고 내일 이제 김성태 의원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저희가 기대가 만발입니다. 2주간 못 나오셨다가 이번에 못 나오셨어요? 네, 거기 가서 해피하신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그 정도로 묻고 그치지 않죠. 네. 네. 철새 얘기도 나올 것이고 저희 음악도 따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어떤 음악이요? 설계? 내일 들어보세요. 김성태 의원만을 위한 특별 코너도 마련하고 저희가 약 올리려고. 그렇긴 한데 이 12분이 처음에는 큰 피해일 것만 같았는데 그죠? 그 순간에는 네, 그랬죠. 다들 당황하고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물밑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말리려고 아니되옵니다도 해보고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옹립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도 새가 필요하니까. 자체적인 새와 자체적인 주자가 있어야 하니까 액세서리로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불쏘시개죠, 불쏘시개. 네. 페이스메이커. 네. 네. 그러다가 반기문 총장이 이제, 스스로 넘어지자 그때는 갈 걸 몰라 하며 삼자연대나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빅텐트니. 네. 그 이유가 이제 애초에 유승민 후보에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밀 생각은 제로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없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도 낮고 하니까 그 핑계 겸하여 결국은 당을 떠나게 됐다. 근데 현실적인 고충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있긴 있죠. 근데 네. 인생 살면서 어려운 때마다 그렇게 신발 바꿔 신으면 도대체 평생 몇 번을 신발을 바꿔 신겠어요. 근데 자기 하부 조직이 이렇게 흩어지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남아있는 사람들 지역은 더한 지역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치라는 게 그리고 정치라는 걸 하면서 자기 밥그릇 때문에 정치하는 거를 좀 우린 지향하고 싶은 거잖아요. 밥그릇도 중요하죠. 근데 지금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해서는 안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생각인데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돌아간 분들 물론 내일 이제 부족했지만 국민들께서 우리 부족한 거를 국민들께서 그래도 나름 많은 표를 주셨고
우리 부족한 거에 비하면 국민들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개혁에 불씨 좀 살려서 너희들 잘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좀 숙제를 주신 거 아닌가. 우리 이 숙제 잘하자 이렇게 막 분위기 완전 의기투합. 예. 네. 지지율 계속 꼴찌였다가 막판에 4위로 올라왔고 그것도 그렇고 그 호감도도 굉장히 올라왔고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네.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 그 다음 하여튼 주목해야 될 정치인이다. 여기까지 완전히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은근히 많이 들어요. 이제 보수들 중에 제가 이제 특강도 가느라고 지방 도시도 좀 가보고 며칠 그랬는데요. 막판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고 막 그 사실과 다른 여론조사도 막 카톡으로 돌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고 홍준표가 된다니 그러면 힘 뭉쳐서 홍준표 만들어야지 이제 소위 그분들 입장에서는 문 후보 당선을 저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 홍준표라는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찍어서 문 후보 안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찍고 싶지 않았는데 찍었다. 그리고 유승민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찍으면 사표 된다니까 할 수 없이 홍 후보 찍었는데 뭐야 이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턱도 없이 깨졌다. 속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제가 유승민 후보가 자산을 크게 잘 쌓았다고 생각하는 게 저 개인적인 그 관점이지만 정치라는 게 평소에 계속 이렇게